사순사주일을 맞이해서 특강이 준비됐는데요. 제목은 생애 마지막 돌봄 호스피스라는 제목으로 저희 동백 성루가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계시는 윤수진 마리아 간호부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간호부장님을 조금 소개한다면, 저희 한국 전체 호스피스에서 전문가로 따지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호스피스에서는 아주 권위 있고 인정받으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윤수진 마리아 간호부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당에서 미사 중에 한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리네요. 방금 소개받은 윤수진 마리아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간호사가 된 지는 한 25년 정도 됐고요. 그 중에 한 15년 정도를 호스피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말기암 환자분들을 돌보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순 시기에 특히나 이런 호스피스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스피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갖다가 여기에서 지금 생애 마지막 돌봄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요, 어린 그 신생아는 정말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돌봄이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의 돌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라면서, 그 신생아가 자라면서 유년기와 학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가족의 돌봄, 학교의 돌봄, 친구들의 돌봄 등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 독립하고 난 뒤에는 돌봄이 필요 없어졌지만 이제는 또 거꾸로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병이 들어 아프기도 하고, 또 병이 낫지가 않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 있죠.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은 신생아가 갓 태어났을 때의 그런 존재처럼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또 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이 시간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 시간이고요. 그때는 마치 신생아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간에도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애 마지막 돌봄이라고 호스피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면은 많이, 그래도 좀 요즘에는 많이들 아세요, 뭔지. 예전에는 호스피스 그러면 그게 뭐냐 이랬는데, 요즘에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호스피스가 뭔지는 거의 다 알고 오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인데, 죽기 직전에 가는 곳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또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아무 치료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또 호스피스로 가라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를 알아보십시오 하면은 나를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해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호스피스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호스피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호스피스 그러면은 거기 죽으러 가는 곳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호스피스라는 말의 그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옛날에는 호스피스가 그런 곳이 아니었었어요. 라틴어의 어원 중에 이제 손님을 뜻하는 호스페스,
아니면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 호스피티움이라는 거에서 이제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병원을 호스피탈 이러잖아요. 그게 다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성지순례자들이 이렇게 성지순례 여행을 하다가 그 마을의 작은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숙박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자들이 성지순례를 하다가 묵을 곳이 필요하면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숙박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여행길에 오르고 이랬는데요. 그 곳이 바로 이제 호스피티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서 뭐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곳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성지순례자가 만약에 병이 들거나 아파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다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병원을 뜻하는 호스피탈도 이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미가 뭐 죽음과 연관된 게 아니라 성지순례나 아니면 여행자가 하룻밤 쉬어가던 휴식처, 그래서 새 삶을 찾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현대의 의미의 호스피스는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사용이 하게 됐냐면요. 시슬리 썬더스라는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간호사였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부상당한 그 병사를 돌보면서 예전에 그 전쟁 중에 병사가 부상당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케어를 하지만 어차피 해봐야 못 살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전쟁 중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곳에다가 몰아놨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아무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냥 놔두면 어차피 가실 거니까. 근데 시슬리 썬더스가 신음 중에 그 죽어가던 병사의 옆을 하룻밤 지키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병사, 부상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디 한 곳에 진짜 총알을 맞았을 수도 있고 팔이 한쪽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죽어가는 병사, 그 신음 중인 병사 옆에서 죽음 직전까지 시슬리 썬더스가 옆을 지키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봄을 제공할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임종하는 이들을 위한 돌봄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름 짓기를 호스피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하나의 여행으로 본 겁니다. 성지순례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에서부터 고통, 병들고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성지순례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시슬리 쏜더스가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 여행이고,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른 성지순례 여행자로 여긴 거죠. 그러면서 삶의 여정의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살피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는요,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람이라면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라는 인간 존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죽음이 예견되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요, 향상시키고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은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 경제적, 영적 돌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환자가 떠나고 난 뒤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저희 카톨릭이고 천주교 신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말을 하기가 조금 이제 좀 수월해지는 게, 저는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고통 중에 계신 그런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별 가족들은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도 돌봐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리아의 그 아픈 마음을 돌보듯이 사별가족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정신이 상당히 중세 교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카톨릭하고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여기 이제 빨갛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게 삶의 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면 네. 잠깐만요. 점점 막 이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막 점점 가고 싶은데 호스피스에서 삶의 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 그림 두 컷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앞서 한쪽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중환자실 사진입니다. 중환자실은 굉장히 많은 연명 치료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계에 매달려 있는 꼴이 돼요. 뗄 수가 없어요. 한번 연결을 하게 되면 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떼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 두 컷이 있잖아요. 한쪽은 중환자실 사진이고 한쪽은 이제 그 저희 병원 사진입니다. 사실은 동백 성록가병원 정원에 있는 사진인데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명 치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살아 계시기는 하지만 저분의 삶의 질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의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의식은 없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라는 게 느끼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지만 이 옆에 쪽 사진을 보면 똑같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침대에 앉아서 정원에서 바람도 느끼고 하늘도 바라보고 새소리도 듣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물론 마냥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선 인간은 그 앞에서 자신의 생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도 뒤돌아보지만 어떻게 다시 뒤바꿀 수도 없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든 시기를 이 자연 안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게 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이렇게 떠올리시는데요. 죽음도 죽음이지만 남아있는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니까 자꾸 너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입원을 꺼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오시게 되다 보니까 오면 정말 바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호스피스에 와서 돌봄을 받고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호스피스라는 단어 대신에 약간 단어를 갖다가 좀 바꿨어요. 완화 의료라는 단어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호스피스라는 말도 썼다가 완화의료라는 말도 썼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완화의료하고 호스피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호스피스는 거의 진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화의료 쪽에서는 약간 그래도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조금은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요, 완치가 아니에요.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스피스라는 단어에서 너무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완화의료라는 어떤 단어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 안에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테두리에서 볼 때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대상자가 자 그러면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호스피스를 갈 수가 있느냐?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진 않아요. 호스피스에 오려면 암 환자분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외국은 치매라든가 아니면 심장 질환이라든가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말기 질환자들도 입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암 환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에서 암,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
그다음에 만성 호흡기 질환자, 그다음에 만성 간경화 이렇게 이제 좀 한정된 그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 입원형 호스피스, 입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암 환자들만 지금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좀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기 환자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은 많이들 1기, 2기, 3기, 뭐 4기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4기면은 끝이니까 말기인가 보다 이럴 텐데요. 4기가 말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말기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단계가 말기입니다. 요즘에는요, 항암제라든가 뭐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기라고 해서 치료를 그냥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거든요. 하지만 그때 쓰는 항암제는요, 완치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 조금 연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환자가 조금 덜 아프게 하기 위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이지 이게 완치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때부터 마음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말기 환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처음에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요. 그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치료든 간에 약의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부작용이 적은 약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항암의 효과는 점점 크고 부작용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항암의 효과가 점점 적어져요. 여기 보면은 그래프에서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잖아요. 항암의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만둬야 되는 때가 나와요. 이 항암제가 암을 죽이려다가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병원에서 분명히 그럽니다. 더 이상 치료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어디 임상 실험하는 약 없을까요? 하게 돼요. 그분들은 굉장히 간절해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런 치료라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부작용이 점점 더 많아지면 그 치료 때문에 결국에는 더 단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를 잘 깨닫고 사실 중단해야 될 때는 중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라는 거는 꼭 사기 환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항암 치료나 이런 것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가 이제 말기 환자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는요, 저희가 이제 중앙 호스피스 센터라는 것이 국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호스피스 센터 검색을 하시면요,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도 다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호스피스 기관이 입원할 수 있는 기관은 88개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서울, 경기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인구가 사실 제일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방은 너무 없어요. 아니 이런 호스피스 기관이 전국에 많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호스피스 병원을 많이 못 만드는 이유가요. 이게 굉장히 만들어 놓으면 병원이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으면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적자가 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흑자를 내니까 이게 메꿔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같은 이제 독립 시설형으로 되어 있는 호스피스예요. 저희 동백 성록가 병원은요, 그냥 한 3층 건물이고 40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호스피스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상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호스피스를 만들어라 하지만 선뜻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병원들에서. 왜냐하면 적자가 돼버리니까요. 하지만 그럼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어디서? 중환자실에서만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병동의 어디 처치실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임종하는 분들을 갖다가 호스피스 병동이 더 많이 생겨서 그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현실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스피스는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입원형 호스피스,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에 아까 40병상이라 그랬는데 이런 입원형 호스피스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가정형 호스피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제 돌볼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 호스피스 팀이 집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자문형 호스피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호스피스에 처음 입문하는 단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 빈센트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분당 서울대병원 이런 데도 보면요, 열심히 종양내과나 이런 데서 항암 치료를 막 받아요. 받다가 아까 이야기한 그 손익 분기점이 다다르죠.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그 환자를 어디로 넘기냐면요, 자문형 호스피스 팀으로 넘겨요. 그러면 자문형 호스피스에서 상담을 해줘요. 어디로 가고 싶냐, 집으로 가고 싶냐, 입원을 하고 싶냐, 아니면 통증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곳에서 호스피스의 첫 단계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문형 호스피스를 거쳐서 저희 같은 입원 시설로 이제 환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3차 병원이나 대학병원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병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살 수 없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기계에 연명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저희 같은 호스피스, 임종자를 위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환자는 옮겨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문형 호스피스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호스피스를 소개하고, 외래에서부터 소개하고 그런 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요, 호스피스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신체적인 것만 돌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요, 그냥 의사하고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단계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는 안 아프게 해주고, 숨이 차다 그러면 산소도 좀 제공하고 이러면서 숨이 덜 차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몸이 편안해졌어요. 그럼 환자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안 아프게만 해달라. 안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나오죠. 심리적인 어려움이 올라와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병에 걸려서 아직 60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어야 되다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느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됐는가? 다 영적 고통들이에요. 그런 거는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자기 자신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신부님, 수녀님, 영적 돌봄 제공하는 분들이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스피스가 의사 간호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팀으로 운영을 해요. 다학제 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학, 간호학, 사회학, 종교학, 상담학 이런 등등의 여러 팀들이 모여서 호스피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인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 필수 인력이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수원교구에서 운영을 하는 병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녀님들도 3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이러면서 환자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이벤트도 해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다학제 팀 접근을 한다는 얘기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은요, 저희도 병원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통증 조절, 증상 조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하고 가족 상담,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현재 지금의 상태를 수용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단번에 당신이 이제 말기암이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절대 이러지 않아요. 다들 굉장히 어렵게 그거를 수용하시거든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내려놔. 내려놓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걸을 수 있었는데 내가 저만큼만 걸어가면 화장실 혼자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여기서 보라 그래요. 막 기저귀 채워줄 테니까 여기서 보라고. 어떻게든 가려 그래요. 그걸 내려놓기가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지?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낙상으로 넘어지고 부딪히고 막 멍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자 및 가족 상담, 가족 돌봄, 그다음에 영적 상담, 그리고 요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맨날 상담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우리가 뭐 원예 요법이라든가 미술 요법이라든가 음악을 들으면서 등등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런 심리적인 걸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이제 임종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가족들이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별 관리 프로그램 하게 되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호스피스에 오게 되면 많이들 바로 그분들은 걸어 들어왔다가 돌아가셔서 나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호스피스가 일찍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상담을 통해서 듣고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서 갈 때는 통증 조절이나 이런 진통제라든가 아니면 증상 조절 약들을 다 준비해 드리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산소가 필요하면 산소기도 대여해 드려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가셔서 집에서 본인이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고 시간 보내고 힘들어지면 또 다시 입원을 하고 또 조절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들락날락했던 그 입퇴원을 반복했던 분이 한 5번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임종은 하시기는 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의 마지막 시간을 본인이 계획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사실 사별관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오해 중에 하나,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힘들게 하는 통증, 구토, 호흡곤란, 만약에 복수가 찼으면 복수도 뺄 수 있고요. 폐에 물이 찼으면 그것도 빼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런 시술들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 조절 되고요. 그리고 임종하실 때까지 저희가 수액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산소라든가 기초적인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당연히 제공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법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입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안 하는 거는 연명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안 달고요. 심폐소생술 안 하고요. 혈압이 떨어지는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막 승합제 쓰고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 과정 있죠. 그것만 거치게 하는 거고 옆에서 힘들지 않게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사회적 지지와 임종 돌봄, 사별가족 돌봄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그거 쓰면은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갈 만큼 그렇게 고량의 약을 주지는 않아요. 고용량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편안해할 만큼만 저희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게 해서 이분이 본인의 삶을 정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환자들한테는 필요해요. 암 환자들한테 통증을 참으라는 거는요 너무 잔인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쓰리거나 어디 아프면은 그거 참는 것도 힘들잖아요.
암 환자들의 통증은요, 저희가 상상을 못 해요. 이거는 마약성 진통제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암 환자가 다 그렇게 통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환자들은 통증을 경험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러한 진통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철학 중에서 제가 이제 한 7가지 관점 중에서 시간상 제가 이제 최대한 줄여가지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이제 전인적인 관점이다라는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천주교 신자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해하는 부분인 거예요. 인간은 영과 정신과 신체를 가진 존재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저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데 종교가 없는 분들한테는 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신자분들은 제가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은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저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환자분들이 마지막에 신체적으로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안 아프게만 해드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가족 문제라든가 속 썩이는 자식들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남겨놓고 가야 되는 어떤 배우자라든가 이런 걱정들로 힘들다가요. 나중에는 굉장히 영적인 고통으로 들어가요.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 뒤에 무슨 세계가 오고 이렇게 삶의 의미는 뭐고 내가 한평생 뭘 바라보고 살았나라는 거. 나는 이렇게 죽을 걸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다양한 고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영적 고통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성찰 그래서 사실 환자들이요 침대 위에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서 끊임없이 생각해요. 본인이 살아온 삶을 반추하고요. 어,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 누워서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 침대 위에서 굉장히 영적인 고통 성찰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전인적 관점, 영과 정신과 신체로 되어 있고 그 합 이상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총체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호스피스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인데요. 생명 존중은 너무나 이제 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저렇게 살 바에야 그냥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 저도 사실 해본 적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 저렇게 그냥 계실 바에야 그냥 빨리 그냥 끝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저에게 어느 이제 수녀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라서 여기에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보도블럭 사이라든가 시멘트 틈 사이에서 이렇게 힘들게 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민들레든 제비꽃이든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고 이런 꽃들이 피어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돌 틈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휴, 야, 거기서 어떻게 꽃이 피었냐. 기특하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걸 보고서는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그러면서 이거를 확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없어요. 모두가 다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줘요. 우리가 꽃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람한테 저희가 왜 못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오히려 격려해주고 잘 견디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필요한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정말 임종을 앞두고 정말 힘겹게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도블럭 사이에 피어 있는 힘들게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명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죄송해요.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부분입니다. 삶과 죽음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죽음도 삶의 과정이며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삶이 존재하며 삶이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유지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내용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뻔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이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면서 부분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은 거는 어느 환자분한테 들었어요. 제가 그 환자분한테 재발을 하고 암이 재발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응급실에 와 계신 환자분이었는데 굉장히 각별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생각했던 일이다 이러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신자분들 모두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안 거친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다 이 뱃속에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요, 저희의 영혼은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아마 저 무의식의 세계 어딘가에는 엄마 뱃속에서의 시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어땠을지 한번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10달 동안 그냥 내가 편안하게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애써 뭐를 안 먹어도 영양분이 탯줄 통해서 다 나한테 들어와요. 그리고 엄마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 애기 이러면서 항상 보호해 줬죠. 10달 동안 나는 이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출산이 임박해지면은 자궁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출산 준비를 하려고. 그리고 애도 이렇게 돌아서요. 그래서 머리가 밑으로 나오게 돼요. 이제 거꾸로 쓰죠. 그렇게 돼가지고 출산을 준비하는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자궁이 수축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내가 뭘 느꼈을까요?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이 너무나 평온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전체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짜내요, 밑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양수가 퍽 터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좁은 산도로 밀려 들어가요. 그리고 자궁은 끊임없이 수축을 해요. 그래서 나를 막 그 밑으로 막 계속 밀어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는,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기억은 못하지만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진짜 그 산도 그 좁은 길에서 굉장히 옴짝달싹 못하고 저희가 다 10시간 이상을 견뎠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힘을 주죠. 힘 주세요 이래가지고 확 힘내면 그 미끄러운 산도를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 끝났다. 근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어디예요? 죽을 뻔했네 하고 태어났잖아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또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아기는 어때요? 너무 힘들게 나왔어요. 막 울고 막 그래요. 힘들어서. 근데 이 현장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엄마와 아빠.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10달 동안. 그러면서 안고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저희가 이 과정을 한 번 더 겪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희가 겪었던 이 경험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바로 죽음 앞이에요. 죽음이란 것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마치 좁은 산도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너무나 몸도 힘들고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살았던 이 세계가요, 전체가 다 흔들거려요. 그리고 나는 점점 죽음의 길로 들어서요. 무서워요. 너무나 두렵고. 근데
저희가 한번 해봤던 거예요. 기억은 안 날 뿐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웃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처럼 여기 있는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라면 내 영혼의 부모님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부모님이 분명히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내가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마지막 호흡이 이거구나 하고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에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에 아마 우리 영혼의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 줄 아냐, 잘 살다 왔냐 하고 안아주실 거라고요.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처럼 죽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천주교 신자분들이라면, 그리고 저같이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 이렇습니다. 삶이 탄생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어떻게 보면 생명의 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임종기가 되면 임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만해주는 그런 조산사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호스피스에 있는 저희들, 그리고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영혼을 받아내는 그런 조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통에 대한 관점인데요. 아까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죽음 직전까지 겪는 다양한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 차라리 저희가 약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리적인 고통이라든가 영적 고통은요, 여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또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몸이 아니라, 아까 총체적인 인간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몸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사람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바라봐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어떤 본인이 살려고 하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임종하는 분들이 아무 삶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한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그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의미 상실도 고통인데, 그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옆에서 영적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요, 우리 호스피스 환자는요, 죽음 앞에선 인간이죠. 죽음 앞에선 인간으로서 뒤를 돌아보면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말 영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이 힘든 거를 다 견디고 난 다음에는 앞에 뭐가 있냐면 죽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이게 끝이다, 그리고 절망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죽음이 하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관문인 거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한 통로인 거예요. 마치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다음 여정을 떠납니다. 그게 저희 호스피스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동백 성육가병원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병원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 병원은 이렇게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워요. 동백역에서 가깝고 걸어가면 10분 거리인데요. 다행히도 저렇게 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저 산의 전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명 치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돌봄은 다 제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내용 보면은 저희 이제 뭐 복수천자, 흉수천자, 상처 치료, 통증 증상 관리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의료적인 내용으로는 이런 이제 상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진료부 간호부에서 회진도 하고 당연히 팀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성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병원은.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 회진도 하시고, 저희 천주교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미사, 매일 미사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저희가 이렇게 성당에서 드리면 그게 이제 카메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각 환자의 병실에서 바로 미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녀님이 성체 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모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례나 대사나 뭐 병자성사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요법이라든가 미술요법, 음악요법 이런 거 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목욕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환자분들이요, 자기 몸을 못 가눠요. 막 우리 하루에만 한 샤워 한 3 일만 못 해도 막 근지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거의 뭐 일 주일, 한 달 이상을 본인이 몸을 못 씻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셨을 때 그렇게 완전히 내 몸을 맡기고 다 씻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세요. 목욕 봉사자분들 굉장히 역할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 뭐 이런 요법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뭐 그냥 화분만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겐 큰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방역 담당 해가지고 입구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별가족 돌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이렇게 뭐 8주 프로그램으로도 사별가족 돌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요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음악요법이다, 미술요법이다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법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그 어떤 죽음이라는 건 어떤 연령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암이라는 건. 저희가 제일 어린 나이가 8살이었고요. 제일 나이 많은 경우가 100세가 넘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법 이벤트, 뭐 결혼기념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하고 뭐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저희 계속 하고 있고요. 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있고 환자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거 해드리면은 본인의 이제 마지막 생일일 수 있겠구나. 내가 떠나기 전에 우리 남편 생일 마지막으로 챙겨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의미 부여를 계속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딸의 결혼식을 결국에는 못 볼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미리 이렇게 좀 땡겨서 저희가 결혼식도 환자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이랬었는데, 이때 환자도 의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 좋기는 했지만 대답은 좀 하시고 이랬었거든요.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법 이벤트, 그다음에 간호사들도 이렇게 홀에다가 환자분들 다 침대치에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음악도 제공해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정원으로 다 나와가지고 침대째 나와가지고 이런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봄에는 저희가 음악회도 열고 그리고 환자들이랑 같이 음악회 참석했던 분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법 어린이들에게 맞게 한 요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아빠가 이제 위암 환자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었었고 호스피스에 있는 상황이었고 아들이 이제 아빠를 위한 상장을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쪽은 잘 안 보이지만 저쪽 보면은 내용이 참 어린이답게 썼어요. 위 아빠는 위암이 몸에도 있는데도 계속 버티고 그래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 이 상장을 받은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우리 아빠 뭐 짱 아빠상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이벤트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이런 평가도 받고 살만했구나라고 느끼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석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손 같이 잡고 석고 본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남겨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니는 가셨지만 이렇게 맞잡은 두 손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썼던 편지인데요. 저는 이 편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들이 쓴 편지예요. 아버지한테. 떠나는 아버지에게 썼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나는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처음 말해본 게 몇 년이 안 됐어. 20대를 며칠 남기고 나서야 이제 조금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부자지간이 늘 차갑지는 않았을 텐데 왜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아꼈는지 아쉬움이 남아. 지난 몇 년간 우리 삼남매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큰 것 같아, 아빠. 아빠가 겪어온 고통에 비할 바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웠고 서로에게 듬직한 가족이기 위해서 용기 내는 법도 배웠어. 질병은 몸을 아프게 했을지언정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넘보진 못했을 거야. 아빠, 나에게 아빠의 투병 과정은 아주 힘든 등산 같았어. 처음에는 산꼭대기를 보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어떻게 해내야 할까 막연했어. 가파른 등정에 허덕이는 아빠를 보며 이 방향이 맞는지 끝없이 고민했어. 근데 아빠,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었어. 지금 아빠랑 등산하는 지금에서 행복을 찾기로 말이야. 투병의 지난한 고통은 그대로지만 병실에서 아빠와 같이 밥을 먹거나 아빠의 푸념을 들어주거나 아빠랑 손을 잡는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시간인지에 집중하기로 했어. 아빠의 등산 과정 속에서도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존재가 그런 행복이었으면 좋겠어. 등산의 방향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아빠. 그저 우리 지금 손잡고 함께 오르는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의 행복에 살자. 아빠의 길을 응원하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할게. 사랑해, 아빠. 이렇게 쓴 거예요. 아들이 이 편지를 언제 읽어줬냐면 진짜 임종하기 3일 전에 이걸 읽어줬어요.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실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환자분이 침대에 누워서 눈을 이렇게 감고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메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고맙다. 그 아들이 이 병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 투병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도 성장을 했겠지만 가족 전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하는 호스피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 읽어드렸고요. 저희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여기 올 때 어떻게 하고 거기 얼마냐 이러시는데 저희는 1인실, 2인실, 특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달에 2인실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죠. 예. 근데 문제는 병원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돈이 이제 수가가 낮다 보니까 적자 운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그리고 1인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좋고 이런데 상급병 진료가 붙어서 비용이 좀 비싸요. 하루에 이제 20만 원이라는 상급병 진료가 좀 따로 이제 추가가 돼서 한 달 입원이 보통 한 600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의 평균 기간이 한 달 이내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그냥 1인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용 절차는 전화하셔가지고 외래 예약 잡고 그다음에 외래 진료 보시고 난 뒤에 저희가 입원 대기를 좀 해야 돼요. 저희 병원이요. 사실 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대기자 많은 병원 세 손가락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일평균 대기자 수가 적을 때는 한 40명 정도고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그 4, 50 정도, 4, 5, 6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후원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 가족분들은 조금 일찍 더 받아들이고 순서가 조금 이제 그 저희가 입원하는 대기 순서가 있어요. 순서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중에 이제 후원 활동을 하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좀 입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대기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진료 보신 순서대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우리 수녀님 아까 어디 계셨었는데 저희 후원 활동 모집하느라 오셨었는데요. 저희 정말 이렇게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거에 저희 신자분들은 굉장히 그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병원으로서 계속 이 임종자들을 위한 돌봄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지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에서 호스피스 관련 특강을 들으셨는데 각자의 환경 또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강의 중에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마음에 확 내려와서 꽂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순시기 보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닥쳤을 때보다는 내가 건강하고 자유로울 때, 이럴 때 내가 만일 일주일 후에 또는 3일 후에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께 가야 된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한번 스스로 그 각자의 죽음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우리 윤수진 마리아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